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부터는 김홍직 게스트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울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라슬로 네메스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라울로 네메즈라고도 발음하기도 하죠. 편집에는 마티우 타포니에, 촬영에 마디아스 에르델리, 음악에 라슬로 멜리스 등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겠어 난 사실. 예. 저도 조사하면서 네. 아 이렇게 데이터 없는 것도 진짜 처음이다. 홍보사에다가도 제가 한번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이메일이라든가. 네. 답이 없어요. 어. 정보를 안 줘. 중의적인 의미의 답이 없다네. 예, 답이 없어요. 나도 답이 없어요, 진짜. 아, 캐리어 가야죠. 특이할 만한 점으로는 음악을 후시 녹음으로 예, 맞아요, 녹음을 했다는데 맞아요. 예, 라슬로 멜리스라고 하시는 분이 음악 감독인데 뭐 정보를 딱히 잘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라슬로 멜리스 이름이 같네요. 예. 뭐 라슬로가 흔한 이름이라. 네메즈랑 멜리스랑 예. 뭐 틀리기만 하고. 성은 다르고. 제작에는 헝가리 국영 영화 펀드 라오쿤 영화사에서 제작을 했고 배급사는 모지넷이고 한국 배급사는 그린나레 미디어입니다. 예, 그린나레 미디어 사랑해요. 저 시사에 많이 당첨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요. 예. 잠깐 홍보. 예, 네. 사랑합니다. 메시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의 아들 수상 정보를 저희 스미스 군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 네.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 뭐 뉴욕 그리고 워싱턴, 시카고 등지에서 비평가협회가 주는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 네.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 프랑스와 샬레상, 기술부문상 등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도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 네. 이거는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받아봤을 때 올해 가장 괜찮았던 그 비북미권 영화다 이런 얘기죠. 40개 이상 받았다고. 예, 그런 맞아.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액트 오브 킬링 같은. 예, 포스터에다가 다 그렇게 했어도 네. 재밌었을 것 같은데. 물론 흥행은 그다지 되고 있지 않아서 네. 지금 월드와이드 박스 오피스가 3밀리언 달러 정도고 제작비는 뭐 넘기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2만 명이 채 못 봤어요. 네. 예, 그리고 거의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사용관이 워낙 적어서 귀향이랑 제작비가 비슷하다고. 예, 비슷할 거예요. 그래요? 예. 온라인 등재 평가를 보면은 로튼 토마토에서는 96%에 8.7점이 나왔고 탑 크리틱들은 95%에 9.0점 그리고 일반 관객들은 85%에 5점 만점에 4점 이렇게 줬고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들은 89점 그리고 일반 유저들은 7.4점 10점 만점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다 좋게 보는 와중에 평단의 지지가 높은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 내가 좋아하는 박평식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8점 줬고요. 이동진 평론가가 10점 줬죠. 네. 예. 라슬로 레메스는 헝가리 영화 감독 벨라타르의 조감독 출신이고 네. 이번 영화가 첫 장편 데뷔작인데 네, 맞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배우 감독 그리고 편집자 촬영 감독 다 인맥으로 아는 사이 영화 공부하면서 서로 안면 트고 연줄로 영화를 만들게 된 사례고 항현이 짱이시다. 네. 영화를 영화를 만든 계기를 보면은 라즈로 네메스 감독이 존 더 코만더의 증언을 담은 책 잿더미로부터의 음성을 네. 서점에서 읽고 나서 준비한 작품으로 예. 1944년 10월 7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했고요. 네. 감독의 집안 자체가 아우슈비츠 피해자 집안이라서 네. 어디서부터 홀로코스트를 영화로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 30대 후반인데 대충 10년 전부터 사울의 아들 각본을 조금씩 써오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헝가리가 피해를 얼마나 받나 그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학살 당한 사람만 50만 명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헝가리에서도 이게 크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론이 딱 나오죠. 또 일단, 역사적으로 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원래 오스트리아가 게르만족이잖아요. 예. 그걸 게르만족이라도 같이 엮였던 지역이고 또 오스트리아가 히틀러의 고향이잖아요. 오스트리아가. 그리고 독일이 오스트리아 흡수하고 했으니 뭐 여러모로 폴란드랑 같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다. 폴란드가 거의 한 300만 명 예, 막 그렇죠. 그렇게 당했으니까. 특히 동유럽 지역에 유태인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들도 피해가 많았지. 그러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메시 엘레시 아슬로라는 감독인데 이게 장편 데뷔작이라서 네. 뭐 어떻게 단편이 하나 있다고는 들었는데 단편이 지금까지 3개 있고 네, 2006년에 위드 어 리틀 페이션스 이거는 14분짜리 네. 그리고 2008년에 카운터파트 2010년에 젠틀맨 테이크스 히스 리브 이렇게 3편이 있는데 네. 다 30분 미만의 작품들이고 35mm 필름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단편 3개를 찍으면서 습작을 좀 한 거지. 본 적이 있나? 본 적은 없어. 저도 본 적은 없고요.
이 감독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 일주?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하도 상을 받으니까 기자들도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 할 거죠. 그런 농담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프랑스에서 유독 말이 많았었는데 프랑스. 영향력 있는 두 잡지에서 평가를 다르게 내놨어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런 감독이 어딨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또 자기네들은 사울의 아들에 대해서 뭐 있는 거 없는 걸로 그냥 다 깐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아카데미에서도 이걸 고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대. 그것 사실은.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많았다는 그런 후문도 있고요. 지금 한국 평단에서도 평이 갈려. 네. 그래? 뭐 아무튼 그렇고 감독의 양력을 간단히 말해주면은 네. 77년 부다페스트 출생이고 네. 성장기는 파리에서 보냈고 아버지인 안드라스 옐레스도 영화 연극 감독을 한 사람이고 뉴욕 대학 TC 예술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했으며 네. 파리에서 공부하던 도중에 이 사우디아드 작업에 착수를 했고 양력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지 예술 쪽으로 그런 예술가 코스를 밟다가 네.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만난 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영화를 찍게 된 거지.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으로 거론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네. 잉마르 베리만, 테렌스 멜릭, 스탠리 큐브릭 이 정도를 꼽았습니다. 배우 얘기로 좀 넘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울 역할을 맡은 게자 르르히 원래 배우가 아니잖아요. 네, 비전문 네. 배우예요. 이 사람은 1967년 부다페스트 헝가리 태생이고 네. 4살 때 고아가 됐어요.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아버지는 4살 때 죽었고 그래서 뭐 고아로 살다가 네. 12살 때 유태인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고 생활이 나쁘지 않았는지 인디 밴드 허클베리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대학에서는 헝가리어와 폴란드어를 전공했으며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를 관광한 것을 계기로 유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명백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인으로 활동해서 시집을 한 2편 정도 낸 게 있고 부다페스트 드라마 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 제작을 공부했고 2000년대부터는 뉴욕에 거주했고 거기서 유태교 신학대학 코스를 또 밟았어. 그러니까 굉장한 엘리트지 이 사람도. 대학에서 헝가리 폴란드어 전공했고 영화 제작도 공부했고 신학도 배웠고 뭐 이런 사람이지. 연기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닌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에서 앞서 김웅재 게스트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가 좋아가지고 배우가 빛났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연출력의 문제지. 다른 영화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전문 배우는 아니니까. 근데 뭐 아카데미 프리뷰에서 말씀하셨던 거지만 네. 요즘 연기에 맛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학교에서 연극 같은 거 한번 해봤는데 네. 하면 재밌어요. 맞아요. 또 이런 네. 거에서 한번 또 자기가 나 이거 괜찮은데 하면은 아마 본인이 빠져들어서 아마 할 것 같고. 앞으로의 다른 영화에서의 모습도 네, 기대합니다. 그 다음 배우는 아브라함 역할을 맡은 레벤테 몰나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배우는 네. 작업반장 비더만 역을 맡은 모르스 레인인데 이 사람은 아마 A급 배우인 것 같아요. 일단 양력을 말해보면 78년 동독 할레 출생이고 네. 그리고 첼로, 프렌치 호른, 성악을 음악학교에서 계속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 계속 음악을 했는데 대학에 와서 전공을 바꿔서 연기로 전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음악을 못해서 전향한 게 아니고 네. 굉장한 신동소리를 들었는데 연기로 전향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햄릿이라든가 비버코트라든가 사랑의 꿈, 마술피리 여러 가지 오페라 등등을 했으며 연극이라든가 뭐 그렇게 활동하다가 독일군 특수부대에 입대를 하기도 했고 오. 뭐 외모는 특수부대는 아닌데 네. 제 사이즈거든요. 네. 전역을 한 이후에는 전업 배우로 활동하면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베니스의 상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칼리굴라, 네. 그리고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서푼짜리 오페라 이런 등등의 굉장히 유명한 연극 작품에서 주요 역할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걸 그러네. 보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연극들을 하고 오페라라서 아까 게스트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정보들이 참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하셨어 거의. 전 좋은데요. 편안하신가 봐요. 지금 아, 표정이 저는 되게 편안하신가 봐요. 관람온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이야기 예. 많이 하시겠죠. 안 돼. 자, 그 의사 역할을 맡은 예. 니슬리 백정. 미클로시 역.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거든 아마. 그래? 다른 사람들도 실존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확실히 실존 인물이고 존 더 코만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증언자 중 한 명이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존 더 코만도에 대한 자료의 최초 보고자는 이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산도르 지소테러인데 네. 이 사람은 아예 교수들하고 아 그래. 부다페스트 드라마 영화 아카데미 부교수로 일하고 있고 배우이자 각본가이자 감독이자 연극 배우이기도 하고 뭐 이런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인맥으로 모인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 보면 다 양력이 화려하잖아. 굉장히 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식자층들의 영화라고 그러겠네요. 아니 그럼 이게 감독이 신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신인이네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죠. 아, 근데 뭐. 대단한 게 나오는 사람들이 헝가리에서는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인데 주인공을 배우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결정해하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원래는 조연을 하려고 했는데 어. 감독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주연을 맡게 됐다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꿈도 못 꿀 일 아닌가 사실? 그렇지. 근데 잘 된 것 같은 게 일단은 뭐 비더만 역을 한 배우인 그 우르슬레인이 네. 주인공 하긴 좀 그렇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렇죠. 그리고 의사인 니슬리 미클로시 뭐 백정이라고 표현했죠 영화에서는. 네. 그분도 사실 어울려요. 부감하는 그 의사. 사울. 네. 예, 전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생긴 것도 멀끔하게 잘생겼잖아요. 네, 진짜 배우 같아. 예, 근데 그분도 사실 주연하긴 눈 처지고 이거는 뭐 외모 비하가 아니고 배치를 해보니까 예, 좀 배치를 그거나. 보니까 주연은 마태분이 맡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감독과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줄거리와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영화 줄거리에 대해서 게스트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시놉시스는 1944년 전쟁이 막바지로 가던 네. 시기죠. 헝가리기 유태인 사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시체 처리반인 존더 코만도에 소속되어 일을 하던 도중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검의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시체를 빼돌린 사울은 아들의 장례를 정식으로 치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랍비를 찾아 헤맨다. 이게 네. 영화의 주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한 사투 뭐 이런 정도로 축약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짧은 한마디인데 그게 다죠 사실. 예. 네.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장례를 치러주기 위한 모험 아닌 모험. 네. 예, 배경 설명을 위해서 존더 코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뜻은 스페셜 유닛이라는 뜻이고 스페셜 유닛. 예, 독일이 점령지에서 유태인이라든지 게릴라들 이런 네. 사람들을 학살할 때 이 사람들을 시체 처리반으로 활용했고 유태인 중에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친위대가 학살을 하는 것을 보조를 하는 이런 역할이었는데 네. 보통 주기는 석 달에서 1년 사이에 교체가 됐고 총 전쟁 기간 동안 14번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존더 코만도가 14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교체가 됐다는 뜻은 네. 한 기수가 끝날 때마다 그 기수가 죽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존더 코만도들의 최초 임무는 자신들의 전임자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존더 코만도로 처음 배속이 된 사람들은 신병이지 말하자면 네. 이 사람들이 길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가족들을 치우는 역할을 여러 번 맡겼다고 해요. 아 진짜 가족 시체를? 이거는 아까 언급한 그레이존이라는 영화에서 구현이 됐었고 그래서 이들이 1944년 10월 7일에 대대적으로 봉기를 해서 독일 친위대 15명의 사상자가 났고 존더 코만도는 4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다뤄지고 있고 존더 코만도들에 대한 증거는 네. 당시 생존자들이 몇 명 있기도 하고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독일 수용소에서 일하던 존더 코만도들이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뭐 문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굴되면서 존더 코만도에 대한 실체가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아우슈비츠 박물관에 대부분 보관되어 있습니다. 좀 원래 존재를 좀 묻으려 그랬구나. 네, 그치. 왜? 뭐, 비도덕적이니까? 그치. 나중에 그렇지. 밝혀지면 답이 없으니까. 뭐 후에 전쟁 범죄를 추궁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책임 소지를 없앤 거지. 그러니까 위안부 얘기 저때 잠깐 했었을 때 불태워서 없애버린 증거가 많아서 네. 그리고 또 소련군이 만약에 치는 시기가 늦어졌으면은 거기에서 소각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뭐 시체라든가 문서 같은 것도 다 묻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잠깐 나오는데 네. 그랬으면은 증거를 못 발견했을 거라고. 그럼 배경까지 어느 정도 대략 설명이 됐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촬영 같은 경우에 35mm 필름을 갖다가 감독이 그렇게 고집을 했대요. 제작비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던 게 필름값이 아니었냐 하는 정도로 필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보셨던 분들이 화면 비율 봤을 때 네. 제가 그 아카데미 기획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4:3 비율로 했어요. 화면을 좁혀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했는데 네.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리움관이라고 굉장히 넓은 그 상영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시사회를 사울의 아들을 했는데 어. 아는 지인을 통해 갖고 리뷰를 한번 봤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넓은데 이거를 좁혀 놓으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너무 아팠다고. 어쨌든 간에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4대3 비율 썼던 거는 참혹상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대 감독이. 그래서 4대3 비율로 썼다라는 후문이 있더라고. 4대3 비율 뭐 요즘 절대 안 쓰는 예, 거잖아. 웬만하면 안 쓰니까. 어떻게든 넓게 와이드하게 보여주려고 그러지. 근데 이 영화랑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주인공이랑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선명해주고 나머지는 다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리잖아. 네. 날려버리죠. 근데 나는 너무 놀란 게 누가 그러던데 이것도 체험의 영화라고. 이 영화가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길지는 네, 않잖아. 복잡하진 오히려 않아요. 좀 네. 어디를 왔다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게 더 길지. 간명하죠. 네. 네. 중간중간에 그런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소리를 느끼면서 조금 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두 가지 효과가 나지. 어포커싱을 하면서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만 선명해주고 집중하지 않는 뭐 시체 같은 거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다 이제 아웃포커싱에서 날려버리는데 아웃포커싱 날리니까 시체들이 엄청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렇게 막 모자이크한 것처럼. 네, 보여줘요. 모자이크한 맞아. 것처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반면에 시체가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 언제냐면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아들 시체 찾을 때 여자 시체가 좀 선명해 네, 보이죠. 맞아요. 여자 시체가 보이는데 그때 어디가 보이냐면 여자 가슴이 보여. 예, 다 보입니다. 예. 유두가 정확하게 보여.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예술 세계라든지 어디서든 여성 신체는 되게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그 여성의 신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혼 없는 껍데기지 그냥. 토막이죠. 토막. 예. 나 그거 보면서 너무 소름 돋은 게 시체를 여태까지 다 모자이크처럼 다 뿌옇게 보여주다가 그 순간 딱 한 번 보여주는데 아무런 영혼이 없는 시체인 거야. 그거 보면서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진짜. 죽음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죠.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순간적으로 들면서 사실 뭐 지금 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내일 언제 일어나나? 피곤하다 빨리 자자. 뭐 그렇지. 배고프니까 밥 먹자. 재미없으니까 재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게 깊게 빠져들더라고. 대사에서도 나오죠. 네. 빨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더만이 끌려갈 때 네. 같이 일하던 동료가 너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울이 한마디로 일갈하죠. 우린 이미 죽은 놈이다. 그렇죠. 즉 삶과 죽음이 경계가 없는 거고요. 4대3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4대3 비율 좁잖아요. 네, 그거 네. 좁은데 화면 촬영 자체도 스코프가 정말 특정 인물만 보여줘요. 뭐 네, 사울의 그렇죠. 뒷모습, 사울의 얼굴만 보여주고 뒤에 일하는 거 뭐 시체 아웃포커싱 신경 안 흘려버립니다. 써요. 대화도 아브라함이 가장 얼굴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사울이랑 가장 얼굴을 많이 맞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과 밀접한 상황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만 빼고는 다 아웃포커싱을 날려버린단 말이죠. 네. 이게 화면 뷰랑 합쳐지면서 직접적인 체험의 느낌이 부각되고 생생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구현하냐. 그러면서 감독은 촬영 방법 그리고 화면비 이런 거에서 철저히 자신의 주제 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히 이용했다. 전 그러면서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그 아우슈비츠의 참혹함을 체험하면서 그 잔혹함을 알리려고만 했었던 게 아닌 게 라슬로 감독이 여태까지 나왔던 홀로코스트 영화들이 마치 박물관처럼 전시하는 영화 같다고 그냥 이렇게 잔인했었다고 뭐 그런 수단의 영화로만 보여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단지 아우슈비츠가 이렇게 잔인했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 수준에 머물고 싶지 않게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영화가 잔인함을 체험하려면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이 완전 괴성을 지르면서 죽잖아요. 벽치고 네, 벽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때 사울이 사람들 옷을 수거를 하다가 누군가 말하죠. 벽으로 오라고. 그래서 벽에 이렇게 지기되는데 막 사람들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다가 중간에 화면이 확 넘어갑니다. 확 넘어가죠. 근데 이 장면이 여기서만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장면 나와요. 뭐 라삐를 찾아가고 라삐의 수염을 깎아주다가 갑자기 다음 장면으로 확 넘어가고 삽질을 하고 있는다든지 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는 소리가 조금 들리다가 갑자기 화면이 확 전환돼갖고 바로 다시 옷을 줍는 장면을 저한테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더 잔인함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선 그걸 다 들려주고 소리가 완전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들려주면 체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화는 근데 잔인하네요. 이 영화는 잔인한 영화는 근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끊었는지 스미스랑도 전에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이 영화는 철저히 사울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체를 어떻게든 제대로 된 유대인의 풍습대로 장례 절차를 치러주기 위한 영화인데 그렇죠. 사실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주변에서도 넌 아들 없다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내에서 사울이 인식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탁 끝나고 다음 장면 보여주는 것도 사울이 인식이 될 때만 영화가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의도하는 느낌. 가스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토막이에요. 이건 사울한테도 토막이에요. 아들 시체 빼고는. 저는 의상 보면서 그런 게 좀 네. 느껴졌던 게 의상. 등에 X자. X자잖아요. 네.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상만 봐도 아까 전에 대사 얘기해준 게 정답인 게 우리는 어차피 죽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건데 몇 개월 주기로 그렇게 갈아치우는데 네. 나중에 비더만이 죽고 나서 동기도 일으키기도 하는 거 보면서 나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사울만 너무 자기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암덩어리 존재 아니냐. 아, 예, 맞죠. 예, 점점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딱 겹쳐졌을 때 왜 네. 저렇게 집착을 할까?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딱 보고 그렇게 랍비를 애타게 찾은 거 보면은 자기가 떠날 거는 이미 알고 있기에 뭔가를 해놓고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어. 나. 제가 이거를 작품의 주제라고 써놨던 문장에 어떤 네. 합리적 판단이 의미가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의 사람의 선택이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거는 말씀대로 트롤러예요. 정말 트롤러입니다. 어차피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을 바엔 싸우고 뒤지자. 실제로 사람들은 싸우고 뒤지기 위해서 화약을 구하고 옵니다. 네. 근데 화약 잃어버려요. 네, 납비 네. 구한다고 그렇죠. 한 대 얻어맞잖아요. 네. 이 사람은 나쁜 놈이고 트롤이다. 정말 민폐덩어리다. 네. 라고 실제 낙인 영화에서 찍혀져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선택에서 비판할 수 있냐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서의 사람의 선택이란 거예요. 싸우는 걸 선택하든 자기 아들을 장례만을 선택하든 이거는 어차피 이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 정의, 인권 아무것도 없으면 이 인의 지옥에서 무슨 선택을 해도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트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왜? 이 상황에서 뭔 선택을 하든 괜찮다. 나고 그래서 전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아버지의 부정이 맞지만 이 아버지의 부정을 실현하든 아니면 일말의 가능성을 위해서 싸우든 무슨 선택을 해도 괜찮다. 전 이렇게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다고 봐요. 그 상황 그 속에서 예. 관객 시선으로 봤을 땐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만 봐도 처음 봤을 때 사울 보고서 저 새끼 진짜 처음엔 좀 그런 진짜 생각 들어요. 트롤러죠. 예. 네. 아브라함이 쉬드 치고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기준에 하면 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쉬드 쳐. 제발 팀원님들 파이팅. 제가 얘 어떻게 케어해 볼게요. 케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에 보내주시라는 사울의 표정을 보고 그 똑같은 표정을 짓고 그냥 뒤돌아가잖아요. 여기서 나왔다 봐요. 그래 너 선택 우리의 선택 갈렸지만 괜찮다. 이 작품에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안티고네가 있어요. 안티고네. 안티고네는 그리스 비극 중에 하나죠. 오이디푸스라고 유명한 예, 작품 예, 예. 있죠. 듣긴 자신의 들었어요. 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본의 아니게 하게 돼서 신의 저주를 받은 네. 오이디푸스와 오이디푸스의 어머니 이오카스텔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안티고네인데 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비행을 알게 되고 눈을 뽑고 장님이 되고 예. 테베를 떠나서 거지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이리저리 떠들다가 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테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오빠가 테베의 통치자인 외삼촌 크레온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살해를 당해요. 진압당하고. 네. 크레온은 이때 자기의 조카인 안티고네 오빠를 효수를 해놓습니다. 저작거리에. 국가의 법을 엄정하게 다진다는 의미로. 네. 근데 안티고네가 이때 오빠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크레온이 따져 묻죠. 이 사람은 반역자고 국가에 도전한 사람인데 너가 이렇게 사적인 정의를 통해서 국법을 어기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렇게 힐난을 하는데 안티고네는 그것은 국가의 법일 뿐이고 인간의 윤리 그리고 신의 법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둘이 대립을 하거든. 그래서 크레온이 상징하는 인간적인 법적 체계 그리고 사회 질서와 네.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개인의 윤리 그리고 신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를 그리스 시대에는 당연히 안티고네 편을 들었지. 근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레온 말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 그래서 재해석이 됐어. 안티고네는 트롤러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근데 이 안티고네가 자신의 오빠의 그 시신을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거두려 하는 상황이 네.
이 사울의 아들의 사울의 처지가 굉장히 비슷하거든. 그러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집단 윤리에 반발하는 사람이잖아. 존 더 코만도들 사이에서는 사실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이 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잖아. 이대로면 죽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그렇지. 발버둥 치고 봉기를 일으켜서 구사일생을 하든 뭐 저놈들에게 타격을 입히든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하자 이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게 일반인의 상식이고 보통의 판단이고 현실적인 가치인 거지. 근데 사울은 그와 반대로 안티고네처럼 그런 현실적인 가치들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점에서 안티고네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어.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왜 사울일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이거는 담의 세계에 가던 사울 이야기랑 똑같은데 라는 생각했어. 성서에 나오지. 예. 네, 성서의 사울. 사도 바울 유명하죠. 네. 신약 성서 혼자 다 만든 사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계기가 이 사람이 원래 예수 추종자를 때려잡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신을 만나게 되고 네. 장님이 됐다가 네, 그렇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온 자기의 친구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게 된 다음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앞이 밝아집니다. 근데 이 사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체 처리하는 사람이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 추종자들 때려잡는 거하고 오버랩이 되지. 그리고 사울이 장님이 됐잖아 일시적으로. 그렇지. 근데 영화상의 사울은 아웃포커싱이 돼서 자신의 눈앞밖에 못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근데 어느 순간의 계기로 시야가 트이지. 음. 이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신적인 질서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잖아. 네.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로 보면은 예수 추종자들 완전 또라이거든. 유대교에 엄연한 율법이 있고 지금까지 전통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이비교주 믿으면서 이단적인 가치를 설파하는 사람들 아니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그것도 인간적인 관점 플러스 랍비의 관점이지. 라피. 그런 현실적인 가치들을 근데 배제하는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접하고서 기독교의 최종 보스가 된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교황. 이 영화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괜히 붙인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너무나도 맞는 얘기야. 저는 맨 처음에 유대교가 사울이면은 네. 분명히 이거 성사에 연관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확실히. 근데 유대교는 구약이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예. 다윗 전 그쵸. 왕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왕이랑 영어는 매치가 안 돼요. 저도 천주교도기 때문에 성서를 다 읽어본 편인데 네. 남은 사울이 하면 생각하다가 역시 사도 바울. 그렇죠. 근데 유대교인데 왜 신약? 네. 만약에 감독이 이걸 의도했다면 네. 유태인들 엿먹이는 영화긴 하지. 그렇죠. 완벽하게 엿먹이는 거지. 유태한테 지저스는 반역자거든요. 그렇죠. 예. 어디 네가 어떻게 야훼의 아들이냐 이러니까. 근데 뭐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게 음. 사실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교육을 받은 학자들인데다가 뭐 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유태 사회에 지탱하는 네. 기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된 종교적 절차로 장례 치러달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외면하고 한 명은 자살하려고까지 하잖아. 예. 그리스. 이게 자신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신념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속일 수도 있었다고 봐. 아. 자기가 랍비라고 하고 탈출하기 위해서 아, 네, 맞아요.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끝까지 뭔가 문제를 남겨.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좀 짜증나는 거야 나는. 너무 문제를 던지니까 계속. 주인공 놈도 문제 던지고. 주인공인 계자 레르이는 랍비는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더라고. 뭐 실제로 가짜 랍비가 랍비 행사를 한 것도 나는 구덩이에 빠지기 싫은데 제가 랍비 찾으니까 나 살려주겠지라고 해서 속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물쭈물 거리잖아. 나는 그냥 한 구절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대놓고 예, 대놓고 이거는 속이는 거다. 동료들이 예. 진짜 랍비면 이미 예. 다 외웠겠지 아직도 못하는 저 가짜 사기꾼 새끼라고 그렇게 하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죠. 그 사실 신이 있다면 그게 없겠죠 오시미치가.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영화는 아니고요. 네. 종교에 기대는 영화도 아니죠. 예. 사울이 랍비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장례를 지내고 싶은 건 종교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아들이 정상적인 시체로 여기서 몸 성이 묻혀졌으면 하는 그 정도의 소망이고 그건 그냥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생각이지 야훼께 뭐 봉헌한다 뭐 이딴 생각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감독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목을 정했을 때도 그렇고 포스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도
이거 참 진짜 문제작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확실히 많이 확산을 시키고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촬영 기법도 얘기할 게 좀 있고 문제적인 것도 한 가지만 봤었다고 갑자기 두 번째가 생기네? 갑자기 세 번째가 생기네? 계속 그런 식으로 갖다가 퍼져. 그래서 이 작품이 얘기할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단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봐. 그런 식으로 나는 퍼지는 것 같아가지고 상도 많이 받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야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거지. 뭐 일부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네. G란 만화가 좋은 건 계속 중첩이 되고 그것에서부터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죠. 당장 뭔가 중첩이 돼요. 아들을 묻고 싶은 사람, 트롤러 빨리 갱생시키고 일말의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 랍비 뭐 종교 문제라든지 뭐 이야기가 계속 중첩된다는 것 자체가 잘 만들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각자 생각하는 사울의 아들에서의 명장면을 뽑아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 주검이 잠깐이지만 숨을 쉬는 상태로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뒷모습이라든가 음. 사울의 눈빛이라든가 그게 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음. 자기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눈빛? 음. 난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여자의 나체가 나오는데 여자의 신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런 감흥 없이 완전 인형처럼 보였던 토막처럼 보였던 그 장면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일단 그 장면 하나 뽑고 싶고 포스터를 저는 이번에도 뽑고 싶어요.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완전 사각형의 그리드를 이루는 그 노란색의 글씨가 블러 처리를 해갖고 흩날리는 느낌의 인상적인 그 눈빛 있잖아요. 마스크 딱 가려가지고. 마스크 가려가지고. 그 포스터 음. 장면이 아들을 찾았을 네. 때 표정이죠. 근데 그게 난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아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영화 보면서 느끼긴 했어요. 아이를 보면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근데 아이를 죽이잖아요. 의사가 와가지고 숨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근데 독일군은 내가 아빠였으면은 난 그때 엄청나게 분노해서 그냥 내가 죽던 살던 난 달려들었을 거야. 만약에 나 같으면. 그래. 근데 사울이 그때 이상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주근이가 그제서야 가서 자기 아들이라고 인식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거 아들 아니네. 분명히 아들 아닌데 사울 내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얘의 장례를 치러줘야만 한다. 얘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내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의 그 눈빛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때의 눈빛이 아닌 아들을 치우러 갈 때의 그 눈빛. 의미가 다르죠. 자기 아들이 죽는 거를 본능적으로 그걸 어떻게 참아. 근데 아들이 죽는 걸 봤는데 그땐 가만히 있어. 근데 죽은 다음에 시체를 치우러 갈 때는 오히려 눈빛이 살아있단 말이죠. 포스터에서 나왔던 그 모습처럼. 그래서 나는 이 포스터가 너무나도 이 사울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장면을 너무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서 포스터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네. 저는 뭐 아브라함과 마주쳤을 때 아브라함이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 사울을 그냥 보고 보내주는 장면.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영화의 주제랑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양측의 선택이고 이 선택은 둘 다 존중받을 선택이다. 이 선택에 대해서 비판과 옹호 이런 걸 의미는 없다. 그냥 이 선택 두 개가 존재할 뿐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아브라함과 사울이 서로 눈을 응시하면서 보내주는 장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슬슬 사울의 아들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귀향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못했는데 네.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정말 불쌍하고 애처롭고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 둘이 하는 방식은 틀리게 했어요. 귀향이 어느 사람들은 되게 잘 만들었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영화계에서 플롯을 이거를 안 썼냐라고 이유를 물어본다면은 방식이 어지러워요. 근데 사울의 아들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보면은. 그치. 근데 어지러운 것도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어지러움이면은 나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사울의 아들 정도라면은. 근데 귀향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 시간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게 중구난방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할머니 분들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제 특별 상영회 같은 거를 했는데 분노만 일어날 뿐이지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사울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나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난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귀향을 갖다가 사울의 아들처럼 찍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봤어. 그러면 귀향이 아카데미 외국 영화상 초청받았겠죠. 그렇죠. 사울의 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쉽지 않았나? 떨어진다? 좀 그런 건 있었고 네. 사울의 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제가 암덩어리라고 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이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카메라를 숨겨준다거나 아군한테 보내려고 사진도 찍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사울도 사립 분별은 다 해요. 인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모여있는 이 네 사람이 얘기하는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는 그 연출력이 그만큼 이끌어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영화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좀 피곤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 개 빼서 저는 한 4개 반 정도 주고 싶어요. 거의 가상체험이나 다름없는 게 요즘에 V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쓰고 가상현실처럼 1인칭 체험 같은 걸 하잖아요. 오히려 2D 체험을 해주게 한 게 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우슈비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화다. 1인칭 시점으로 계속 사울만 비춰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난 그런 촬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끔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이 영화가 너무나도 이야기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낸 영화라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모범적인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울의 선택과 그 주변 인물들의 행동들이 흥미로웠어요. 라삐는 라삐인데 그들이 믿는 신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안 도와주지? 이 사람 라삐 맞나? 아니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는 자신이 믿는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뿐인데 그리고 라삐면은 누구보다도 그 신념을 독려하고 도와야 하고 더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왜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려고 만드나 오히려 그거를 자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그걸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 신념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게 아우슈비츠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당할까? 그들은 가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에서 그게 맞느냐는 거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트롤러처럼 보였던 사울의 행동이 신념이 있고 그의 행동이 더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마지막에 도망을 쳐서 강을 건넌 다음에 시체는 버려지고 폐허 같은 곳에 앉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틈 사이를 계속 카메라가 비춰주다가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 장면이 막 군인이 나와서 총을 쏘지 않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금발 머리에 어떤 소년이 빼꼼히 보이더니 사울이 웃잖아. 그걸 보면서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야,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다 이루었거든. 그 그렇지,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아무리 트롤러를 해도 내 신념 안에서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윤리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신념의 모든 걸 다 지킨 거거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난 거야. 그게 분명 환상이겠지만 그 입장에서의 사울은 얼마나 환희를 느끼겠냐고. 관객들은 당연히 알지. 그 장면이 나온 순간 얘네들 다 죽을 운명이겠구나 이게 보이지. 왜냐면은 사울에 집중돼 있던 카메라가 사울에서 떠나서 아이한테 향하는 순간 사울이라는 존재는 이제 영화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비춰지게 되는 거니까 그 순간에 이 영화가 사실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문제가 될 것도 많고 호불호도 갈릴 게 많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그 신념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떠한 선택이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점은 못 주겠어. 너무 무서워서 사실 4.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보면서 난 너무 진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어갖고 무서워서 이거는 다시 못 보겠어요. 이거 진짜. 나랑 격 차이가 너무 나잖아. 난 덜덜 떨려. 피곤해서 반 개 뺐는데. 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는 오작동이라고 보는데 사울은 결국은 또라이지. 그치. 지적 기능이 마비가 온 거야. 그래서 정신병 걸린 거지. 허위를 본 거고 자신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잖아. 음. 근데 윤리는 사실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오작동에 가깝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들을 초월했을 때 나오는 게 윤리라는 거지. 그 점에서 우리가 비합리라고 쉽게 말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는 홀로코스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주제가 박근혜라고 쳐봐.
아마 박근혜가 하죠. 뭐 박근혜를 신나게 까는 사람이 있고 뭐 박바도 있잖아 말. 그쵸. 근데 그래요. 그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다고. 네. 아까 내가 소개한 그레이존처럼. 그렇죠. 근데 이때 박바와 박가 사이에서 트롤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회색 분자들은 다 트롤러로 여겨지지. 근데 그 회색 분자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트롤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진실을 찾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예술가도 맞다는 거지. 예술가? 예술. 예술.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이창동의 시인데 이창동의 시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손자가 범죄를 짓고 주인공이 그것에 대해서 시를 쓰는 영화지. 네. 근데 이때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야. 여기서 비현실적이라는 건 판타지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이해관계라든가 합리적인 가치들을 배격해버린단 말이야. 시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그 자신의 손자의 공범들의 부모라든가 주변 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리고 그 사람들의 판단이 맞아. 합리적이고 더 타산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 시의 그 주인공은 트롤러란 말이야. 이 사람도. 합의를 빨리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제대로 답변도 안 해주고 정신 맨날 헷가닥 해가지고 까먹고 자기 손자 피해자 가정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지고 헤헤거리고 웃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손자가 경찰서로 끌려가도록 신고를 한 다음에 시를 써.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지. 이 시라는 것은 현실의 속세를 초월하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휴머니즘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리가 말하는 따뜻함이나 조화나 인간 간의 유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자신이 지향하는 아름다움, 자신의 미적 가치, 자신의 미의식, 예술의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그 시라는 영화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이 사울이라는 것도 똑같아. 사울이 영화에서 보면 휴머니즘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사울의 미의식이라는 거지. 사울이 그 시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은 인간적인 가치, 휴머니즘적 가치를 경도되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사울이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움, 보다 더 바람직함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것은 제3자나 외부나 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지만 예술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밖에 정당한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허위지. 자신의 아들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고. 근데 예술이란 거는 그렇게 실체가 아닌 것을 보고 역설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찾는 이런 작업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메시지 있는 영화로 봤고 별점은 4점 주겠어요. 그 허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 소년을 보고 웃는데 네. 그 소년은 실제 인물입니다. 독일군이 입을 막잖아요. 네. 입 막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 뭐 허위든 간에 이 소년의 존재는 각인이 되어 있는 건데 사울의 눈에서는 그게 뭐 자기 아들로 보이든 뭐든 간에 그게 허위든 간에 자기가 이 영화에서 꿋꿋이 트롤링을 하면서까지도 하고자 했던 것을 상징하는 게 그 소년이라고 봐요. 그 소년은 그리고 숲으로 떠나가고요. 그걸 쭉 떠나가는 거 계속 쭉 찍는 걸로 영화가 끝난다는 점에서 그런 건 감독이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 영화의 주제는 역시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간에 이 선택 자체의 존재는 인정해야 되고 그 각각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전 이게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감독이 뭐 이거는 뭐 스미스 형은 뭐 미의식이라고 했다면 뭐 죽음에 대한 생각이든 아우슈피츠에 대한 고발이든 간에 뭐든 간에 네. 이 감독이 자신이 이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문제의식과 주제의식을 충실히 구현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별점을 줄 때 4.5점은 4.3점 이상부터 4.5점이라는데 네. 꽉 찬 4점 그러니까 4.3에 가까운 4점 네, 나로 이렇게 치면 들어갔어요. 5점이네. 네. 너무 긴 얘기를 나눠서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저희 소감을 들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마련한 김홍주 게스트님과 사울의 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